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월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승객이 미국 공항에서 헤어스프레이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지점장 월급으로 물어주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작성자는 다름 아닌 코드명 DDY 조양호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글을 본 한 직원은 회장이 이런 것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섬뜩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내 면세품 처리 과정에서 난 손실을 승무원 사비로 메우도록 한 것을 놓고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브리스번 공항에서 사라진 면세품 300만 원어치를 직원들이 물어냈던 것도 직원들 사이에선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확인돼 해당 편 승무원들이 공동으로 변상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갑질 탈세 논란을 계기로 직원들은 익명으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개설 나흘 만에 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앞다퉈 사주 일가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된 적폐가 사실 그 상사들, 경영진들의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갑질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언론과 수사기관에 대한 직원들의 제보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 이번 한진그룹 갑질 탈세 사건이 갑에 대한 의례의 반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고 김상현 당 상임고문의 장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박 시장은 3선 목표 달성을 통해 집권 여당의 현직 시장으로서 업무의 완결성을 짓겠다는 각오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꼭 완수하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루킨 김모 씨는 김경수 의원이 기사 주소를 보낸 건 긍정적 댓글, 선풀을 써달라는 걸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악플과 다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여서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풀이든 악플이든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선풀은 어떨까?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과 정치적 의사표명은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만 18살이 되면 대부분의 관련법에서 성인입니다. 이미 15살부터 취업을 할 수 있고 18살에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생깁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표가 되지 않으면 귀 기울이는 정치인은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그냥 단지 정치인들과 사진 찍는 용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변화하기 힘들겠다라는. 선거 때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 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참정권부터 보장이 되어야 이제 청소년의 완전 인간으로 존중받는 길이 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만 19살이 되어야만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르게 헤어스타일 변화가 있는데 깜찍하지 않나요? 네, 똥머리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는 머리를 풀어헤치셨는데 맞아요. 네. 화장을 안 하고 와서 그래요, 맨날. 아, 그래요? 네, 화장 안 해도 이쁠 나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화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퍼지니까 거기까지 할까? 네. 예, 송병호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어깨까지 기르신 다음에 기부하셨잖아요. 네. 머리가 금방 자라시네요. 예, 그러네요. 네, 또 기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힘들었죠. 네,
머리까지 기르기는 참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긴 머리가 되게 잘 어울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저는 지금 머리 되게 좋은데. 지금 머리 이제 어엿한 CEO의 머리? 맞아요. 그 예전에는 약간 천재 해커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CEO 느낌이 나요. 네,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네. 어제 이제 특허가 통과가 됐어요. 특허 출원된 거죠, 그럼.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특허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이제 특허권이 크게 막 보장이 잘 안 되잖아요. 금세 막 카피하고 뺏기고 막 그러는 게 있어서. 네. 조만간 이제 제대로 보장을 받는 날이 오겠죠? 네, 그 특허권 같은 경우 진짜 보호가 되고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권리인데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특허 출원하신 건 축하드리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 안 하시는 걸로. 네, 애청자도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끼리만 아는 걸로. 방송 끝나고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송영우님처럼 이런 청년 사업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뭐 너무 대기업 일색이고 오늘 방송에서도 뭐 이제 대기업 관련해서 얘기할 건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송병훈님처럼 이제 의식 있는 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작가님 오늘 패션이 완전 여름 패션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입어도 더워서 땀이 예. 좀 날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네. 아침에 썰렁할 것 같아서 저도 잠바 입고 나왔다가 점심때쯤 돼가지고 바로 벗어가지고 가방에다 넣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일교차가 심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아침에도 따뜻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저는 올 때 한강공원으로 왔는데요. 네. 오늘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 예, 날씨가 약간 덥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바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오늘 소유방송 111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금주의 사자성어 시간입니다. 금주의 사자성어가 벌써 꾸역꾸역 4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좋아요. 예, 오늘은 약간 어거지성입니다. 갖다 붙이기. 네. 뭐 그런데 일단은 금주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게 발산계세예요. 네. 약간 좀 어색하죠? 자주 들어보는 표현은 아닌데 발산계세라는 사자성어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발산, 산을 뽑는다. 계세, 세상을 기운으로 이렇게 덮는다. 이게 원래는 사자성어가 아니고 6자짜리 말이에요. 역발산 기계세 해가지고 이 말을 쓴 사람이 초안지에서 나오는 항우. 네. 항우가 한나라에 포위돼가지고 그때 또 나오는 주옥 같은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사면초가. 네. 사면초가가 울려서 탈영병들이 속출할 때 옆에 있는 장군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병사가 다 도망가서 없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건 자기 깔때기예요, 일종의. 깔때기? 깔때기. 자기 자랑. 그걸 깔때기라고 하는구나. 네, 깔때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깔때기를 댄 거예요. 나는 산을 뽑을 힘도 있고 세상을 덮을 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진짜 운빨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됐다라고 일종의 신세한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항우의 애첩이라고 하잖아요. 우희. 네. 네, 거기서 자결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을 추면서 자결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항우도 이제 다음 날 이제 포위돼서 이제 죽게 되죠. 되게 뜻이 많은 사자성어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발산계세라는 표현이 이제 뭐 이렇게 능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쓸만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현재 신세를 한탄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네. 의미로 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사면초가에 몰린 사람이. 네, 사면초가에 몰린 사람이 결국 항우가 이제 발산계세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왜 들고 왔느냐? 일단 천막 당사를 꾸리고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인 당이 있죠. 천막당사를 참 좋아해요. 그게 좀 마지막 카드 같은 건가 봐. 그것만 하면 살아나는 푸른 눈의 백룡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천막 치면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먹혔어요. 지금은 박근혜 씨가 당대표 시절 이럴 때는 천막 당사 치면 먹혔다고. 근데 지금은 정치적 쇼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요. 예, 특히 국민 여론 자체가 저들이 천막 당사를 친 명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진정성이 없어요. 네. 사실 천막당사 하면 또 대표적인 비슷했던 천막당사가 KBS 언론노조 탄압하는 그 사측에서 세웠던 천막당사가 있었거든요. 천막 쳐놓고서 회의를 하는데 사장 같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깥에서 그런 데서 회의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밖에서 싸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뒤집히거든요, 속이. 그렇죠. 조롱하는 느낌 들잖아요. 네, 안에서 따뜻하게 있으시던 분들이 나와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저렇게 나와서 천막 차리는 거 보면은 막 뒤집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보면은 그때도 이제 노조도 그걸 보자마자 바로 쳐들어갔어요. 당신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쇼해도 되냐고. 그렇죠. 물타기 해버리는 거잖아. 예. 그런 것들을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똑같이 쳐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저는 이 천막당사를 보면서 왜 발상계세라는 걸 가져왔느냐. 발상계세라는 말이 나온 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항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이제 망하기 직전의 항우의 모습. 네, 특히 그 김성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방송에 제보가 들어왔잖아요. 김기식 외유 논란 가지고 엄청 물어뜯었잖아요. 네. 자유당 부류에서. 근데 실제로 김성태 의원이 캐나다에서 네. 공항공사 직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호화로운 외유성 접대를 받았다. 그 제보가 나와서 이제 우리 방송에 송출이 됐는데 어느 언론에서 받아가는 언론이 없어가지고. 아,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저는 이제 들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뭐 일단 고급 리무진이 동원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현지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발언도 합니다. 이런. 그리고 입맛이 되게 서민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입맛이 엄청 서민적이셔서 짐이 도착했는데 그 짐이 하나 분실이 됐대요. 유실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라면이 있었대요. 근데 꼭 그 라면을 먹어야겠다고 그 새벽에 캐나다에서. 그래가지고 그쪽 현지에 있는 분들이 헐레벌떡 돌아다니면서 라면을 공수해 왔는데 이제 나무젓가락이 없다고. 아, 뭐 하는 짓이야. 소독자라 그러잖아요. 나무젓가락이 없다고 또 이제 나무젓가락을 구해오라고. 3D 프린터를 하나 뽑아드리고 싶어요. 3D 프린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했었던 일들, 이완영 같은 경우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 김기식 원장이 낙마하고 나서 기세등등해진 모습으로 뭔가 날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구를 얘기했다고 해요. 셀프 디스 문구라고 하죠.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면서 네. 어디다 갖다 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성태가 직접 이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웃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망했기 때문에 너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 벌써 뭐 실패한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지지율 70% 넘는 정권한테 그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자꾸 그 또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 일도 있지만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제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 뭐 이제 드루킹 관련해 가지고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맡아도 하고 있잖아요. 뭐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둥. 근데 실제적으로 뜯어 보면은 저는 이걸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웃기더라고요. URL 갖다가 복붙한 게 어떻게 이게 댓글 조작입니까?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국가기관을 동원한 그 권력형 댓글 조작 사건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 큰 문제라는 거죠. 그 국정원 사건이랑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그냥 온라인에서 좀 날뛰는 분 한 명이 이렇게 한 사건이잖아요. 네. 드루킹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 드루킹이 그 회원들한테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한 그런 주문 같은 거? 주문? 온마니 밤매홈. 그게 뭐예요? 그럼 못 들어봤네. 그 불교 용어 있잖아요. 온마니 밤매홈. 많은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태조 왕건에서 궁예가 맨날 했던 게 온마니 밤매홈 김영철 씨 나와가지고 예, 그 용어가 있어요. 온마니 밤매홈 뭐 이거를 강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짓이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그냥 또라이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드루킹 있잖아요. 네. 저는 아이돌 팬들을 되게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문자 보내드리고 그런 거 댓글을 달고 근데 아이돌 팬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이돌 팬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죠. 네. 그냥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순수한 드루킹은 마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걸로 맞아.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저도 네. 딱 그 생각이 들었네요. 그쵸. 맞아요. 예. 나쁜 놈입니다. 드루이드 킹의 약자 종족도 있고요. 그 드루이드라는 게 여러 가지 창작물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막 동물이나 정령 같은 걸 다루는 술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영국에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아주 고대 시대 때 있었던 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나름 지식인이었어요. 아, 그때 현자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런데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사실 요즘 드루이드라고 하면은 게임에나 나오는 그런 마술사 직업이거든요. 뭐 이런 거 그런 네. 거. 예. 그래서 혹세무민이죠 이거는. 혹세무민한 거고. 실제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천명한 게 검찰 수사해라 특검해라 네. 자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찰도 자꾸 이런 식으로 흘리기 언론도 그거 받아가지고 국민 여론 조작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특검하자고요. 그럼 되잖아.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이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검찰 수사했을 때랑 비슷한 수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이제 시민분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이제 경찰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되는데 김경수 의원은 그만큼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란 건 그 정체성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체성이라는 게 그 드루이드라고 하니까 왠지 그거랑 자꾸 겹쳐지더라고요. 그 최순실과 그 스피릿. 그렇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예, 예. 뭔가를.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주문도 외우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짐승을 다루는 술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제 짐승으로 여기시는 그분들하고 좀 정신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라스푸틴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라스푸틴? 누구죠?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국민의 그 민의를 반영하는 모바일 정당인데 예. 거기다 대고 그런 스피리추얼한 걸 갑자기 대면서 저기서 했다느니 뭐 억측을 하는 게 좀 그래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오기 전에 자꾸 언론에 이렇게 흘리기 식으로 하지 말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산계세 하다가 이제 뭐 라스푸틴 뭐 드루킹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뭐 마무리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발산계세라는 표현을 저는 다른 의미로도 좀 가져온 거예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를 보자면 이제 강서구 을에서 이제 활약을 하는데 네. 예, 강서구 을은 이제 지도로 놓고 딱 보면은 가운데쯤에 있는 동네 이름이 발산동입니다. 오.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단어는 혹시 개새. 우리가 보통 이제 개새. 그래서 개새하면 이제 뭐 개 얼굴에 새 뭐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네. 김성태 의원이 지역구에서 간판을 3번을 바꿉니다. 새누리당이었다가 바른정당이었다가 다시 자유당으로 갔죠. 철새 정치인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새. 네, 그 새고 개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발산 개새. 잘 어울리는 정치인이 김성태 현재 원내대표다. 그리고 망해가는 항우의 초나라처럼 지금 자유당의 천막 당사는 조만간 국민의 심판을 또 한번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예, 그래요. 금주의 사자성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호프 0427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호프. 희망이죠. 예, 500 말고 희망. 네. 예. 500cc 말고 희망. HOPE 호프. 술 얘기는 네. 예, 최근에 술자리에서 한번 뒤졌다고 이 작가님이. 네. 예. 제가 그냥 불길에 끼어든 거죠. 뭐. 젊은 날엔 가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하여튼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있잖아요. 네. 남북 정상회담 즈음에서 파격적으로 남북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어제였죠.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이게 정상 간의 직통 통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첫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된대요. 그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생긴 거고, 이게 사실 박정희 김대중 정부 때도 정보기관 간의 한 라인은 개설된 적이 있었지만 정상끼리의 한 라인을 개통한 거는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한창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 좋을 때 패러디 영화 하나 유행했었던 거 있었어요. 유행했었던 패러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재밌는 영화라고, 주인공이 김정은 씨네 또. 재밌는 영화. 그 여자분이요? 예, 여배우 김정은 씨 나왔던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무선통신 있잖아요. 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선통신을 해요. 청와대에서. 그러다 누구랑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그분이랑 계속 무선통신을 주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김정일 위원장인 거야. 나중에 둘이 만나서 그게 6.13 평화회담 했잖아요. 평양에서. 그거의 모티브가 됐다는 식으로 이제 패러디한 내용이 있어요. CQ 여기는 DSI-ABO 델타 CL1 알파 빅터 오스카입니다. CQ 여기는 DSI-ABO. 여보세요? 콜링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SA는 DSI-ABO이고 AGR은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니.
햄 처음이세요? 처음이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저 성함이 예? 그냥 전 김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저도 김씨인데 이거 반갑습니다. 예, 김 선생께서는 이거 하신 지가 오래되셨나 봅니다. 뭐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업무 때문에 쌓인 피로도 불 겸해서 자주 하는 편이지요. 예, 실례지만 김 선생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4~2년 말띠요. 아, 저보다 한참 어리시군요. 역시 햄 초보시군요.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그냥 친구 합시다. 그러고 보니 남조선 방송에서 많이 듣던 목소리. 그러고 보니 이 김 선생 목소리도? 김 위원장, 우리 만납시다.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둘이 나눴던 대화들 진심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린 한민족 한핏줄인데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납시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이잖아. 그렇게 근데 지금 그게 이렇게 연애처럼. 네. 근데 되게 그 영화 장면이 웃기고 재밌었지만 진짜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남북 정상이 한 라인이면 특히 유사시에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이 전화를 하는 거죠. 고조 이거는 우리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 맞아요. 뭐랄까, 우발적인 군사 긴장감 이런 거 완화도 분명히 있지만 정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로 어떤 친밀감을 조금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가 자주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금방 친해지고 또 좋아진다니까요. 맞아요. 아니 뭐 또 김정은이 어느 날 술 먹고 좀 술 많이 취해가지고 외롭잖아. 그렇게까지 갈까요? 전화하는 거지. 정말? 네, 고조 오늘은 뭐 힘든 일이 있어서 한잔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드신가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괜히 설레네요. 이러다가 남북 한 라인이 아니라 남북 핫톡이 생길 것 같아요. 헐, 재밌겠다. 네, 핫톡. 자니? 정훈이 전이 막 이러면서. 실제로 20일 날 처음으로 이제 오후 3시쯤에 연결이 됐었잖아요. 4분 동안. 네. 그때도 서울 날씨는 좋은데 북한 쪽은 어떠냐. 여기도 날씨 좋다. 이런 식으로 뭔가 친근한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는 걸 보니 정민님 말씀하신 것도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설레이는 거죠, 우리가. 남북관계가 진짜 이명박근혜 동안 너무 급냉돼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시너지들과 그리고 경제 효과들을 포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잘못 엮여진 단추를 다시 이제 끼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또 DMZ 관련한 비무장화 논의가 진행이 될 거래요. 오는 27일에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DMZ를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방안이 이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DMZ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지뢰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또 불발탄들 있잖아요. 전쟁 중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DMZ가 지금 근 70년간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환경을 유지시키면서 공원화 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동물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대부분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네. DMZ는 그게 없어가지고 거기 동물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똑같은 동물들이 2배씩 크다고 우와, 생각하시죠. 완전 진짜로? 대박. 근데 진짜로 그 제가 처럼 그냥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전방 가면은 독수리 이런 거 보여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진짜. 독수리 이렇게 진짜? 하늘에 날아다니고.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등에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타다녀요. 어쨌든 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민님 말씀처럼
예, 그 환경을 좀 지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환경도 지키면서 이게 어떤 평화의 상징처럼 베를린 장벽에 그래피티 해놓고 보존시켜 놓잖아요. 무너뜨리지 네. 않고. 그것처럼 어떤 상징으로 관광 상품까지 막 엄청 상업적이진 않더라도 뭐 사파리처럼 이렇게 차만 하나만 이렇게 하루에 뭐 몇 번만 들어갈 수 있다든지 뭔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휴전선 근처에 그런 시설물들이라든지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안보 쪽으로 많이 엮었잖아요. 네. 뭐 땅굴 찾으면 이제 안보 관광 체험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안보 체험 뭐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많은데 이제 안보가 아니라 평화. 평화. 남과 북은 이제 평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마 DMZ 안에 궁예도성인가가 있을 거예요. 철원이 네. 예전에 궁예의 그 궁예의 수도. 성이 거기 후고구려의 있는데 수도였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DMZ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태봉의 수도가 철원인데 네. 제가 이제 군 생활한 데가 철원이거든요. 네. 거기 이제 그 태봉 그러니까 후고구려의 그런 유적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연결이 되다가 딱 38선 때문에 딱 끊기는 거지. 그 안에 이제 더 많겠지. 신기하다. 네. 심지어 얼마 전에 여산에서도 새로 뭐가 출토가 돼가지고 산에서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긴 아예 손도 안 댔으니까 들어가면 궁금하다.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뭔가 조사할 만한 게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놓치잖아요. 네. 특히 네. 북한 쪽이랑 그 항문적 교류가 없다 보니까 북한 쪽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다 보니까 한민족의 총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없는데 남과 북이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북한은 고대사 연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연계를 그럼요. 하면은 잘 할 수 있. 일본이랑 중국이 엄청 싫어하겠네요. 그 2007년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사실 DMZ 관련해서 무기내 감축을 논의하긴 했었는데 합의문에서는 담지 못했던 사안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DMZ 내 지뢰나 무기, 병력 이런 걸 모두 다 빼내고 그 GP라고 하죠. 그 경계 초소까지 철수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DMZ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이었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 ICBM 발사 중지 등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북한은 경제 건설에 치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에는 이게 헤드라인으로 뽑힌 내용인데 문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더 이상 핵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맞아요. 최후까지 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쵸. 이런 평화 분위기에서는 본인도 크게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라는 의지천명을 한 거겠죠. 네. 그 트럼프도 트윗을 바로 올렸잖아요. 이거 보도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트위터로 아주 좋은 뉴스고 큰 진전이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도 썼고 그 외신들 쪽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트럼프처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완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평화에 그 흐름에 발걸음을 맞추려고는 하는 시도기는 하다까지는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고 이제 한국당이랑 일본만 빼고는 다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저는 봤어요. 이제 한국당이랑 일본은 마치 말을 짠 듯이 같은 말로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엄청 해석을 하던데 발상계세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네, 자유당은 이제 좆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북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평화 분위기로 가는데 자기도 이제 북한을 이용해 먹을 게 없잖아요. 뻑 하면서 북한 가지고 이슈 만들어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위기 있을 때 국면 전환할 때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그게 그거죠. 파수꾼? 이제 써먹을 카드가 없어진 거지. 네. 예. 저는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이 북한하고 한 라인이 있었다면은 그 총풍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좀 쏴주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이런 거 맨날 물어볼 것 같아요. 울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하도 그런 총풍이라든지 그런 부풍 관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체를 알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북한 쪽 관련해서 이슈 터지면은 입금됐나 보네?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결국 자유한국당 수준이 그런 식으로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그동안 부풀려져 있던 이미지가 이제 다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면서 이게 북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진정성이 있다면 한국당도 뭐 기꺼이 북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네. 무슨 자기네들이 뭐가 된 것 마냥 얘기하는 게 엄청 너무 웃긴 도도해. 거야. 네, 왜 이렇게 도도해? 그냥 가만히 짜져 있는 게 도와주는 그니까요. 거예요. 네. 너무 웃겼어요. 네, 일본이랑 자유당은 그냥 좀 조용히 하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맞아. 있어. 가만히만 있어.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제발. 부탁이다. 너 일만 들지 마. 이런 거. 자유당은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천막이나 치고
텐트로 흥한자 텐트로 망할 건데 천막이나 치고 거기 계시면은 알아서 정리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시시각각 너무나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 남북관계의 초석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응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 1년 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 그거는 현 정부가 앞으로 크게 그려나갈 그 그림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남북관계 좋아지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요. 일자리도 더 많아질 수 있고요. 남북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북한도 많이 좋아지고 결국 우리 한민족이 서로 잘 사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결국 현 정부의 그림이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노벨상을 받는 정치인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째서? 트럼프는 거의 숟가락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얹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큰 그림들이 결국에는 한민족의 최대 염원, 수건인 통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대한항공 관련한 조현민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상한 자매로 엮여가지고 했는데 일단 일주일 사이에 대한항공 관련한 뉴스가 쏟아졌어요. 갖가지 제보들이 쏟아졌는데 일단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가풍이었다. 예, 조현민 조연아의 모친이죠. 예,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도 입에 아주 욕을 달고 살았다. 욕쟁이 할머니인가? 근데 욕쟁이 할머니라고 할 그런 것도 아닌 게 진짜 막 미친 것처럼. 아, 그렇죠. 이제 욕쟁이 할머니들은 애정어리거든요. 애정어리니. 그 완급 조절이 있잖아요. 완급 조절이라는 게. 진짜 즐거운 욕이잖아요. 들으면 기분 좋은 욕. 네. 그러니까 뭐 들어서 기분 나쁜 욕이 아니라 근데 이명희 씨 욕한 거는 이거는 거의 인격살인 수준이더라고요. 욕이 아니라 저는 그 엑소시즘 같은 거 보는 줄 알았어요.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듣는데. 아, 저는 그것도 그거고 우리 방송하고 나서 조현민 그거 육성 공개됐잖아요. 네. 그것도 엑소시즘. 네, 그것도 엑소시즘. 그러니까 뭔가 그 악령이 씌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물컵이 쓰나미가 되는 판국이라고 어디서 봤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는 물 뿌리기 특수 폭행죄로 끝나나 했는데 이게 이제 조전무의 항공사 등기이사 자격에 대한 교통부 조사 그리고 총수 일가 전체에 대해 면세품 밀반입에 대한 관세청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이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죠. 아니 로얄 살루트 30병이 갑자기 비행기 실리지를 않나. 조양호 관련한 뭐 일종의 비밀 암호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조양호 일가 쪽으로 들어가는 화물인데 로얄 살루트 30병에 무슨 고급 드레스에 화물 코드 자체를 사내 물품으로 분류를 아예 시켜버려서 네. 관세도 안 물고 검사 자체가 안 되도록 했다. 뭐 그리고 거기 명품 가구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뭐 일단 로얄 살루트 30병에 저는 집중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조양호 혼자 다 처먹진 않았을 거라고. 되팔이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알코올 중독이 아니면 아니지 그거 선물했겠지. 선물로 사실 지금 해외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식적으로 직구를 해와서 되팔이를 하더라도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그런 거 파는 게시글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불법 행위다라고 통보가 갔어요. 네. 근데 그거를 조양호가 평화로운 기업 차원에서 아예 대놓고 한 거죠. 그렇죠. 조직적으로. 네. 기업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게 끝나지 않고 있죠. 직원 500명이 들어있는 그 단톡방이 개설됐다고 하잖아요. 네. 대한항공의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외에도 출입 기자들한테 메일이 엄청 쏟아지고 있대요. 대한항공 출입 기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소셜미디어에 조현민이 사과글을 올린 게 4월 12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게 19일이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나올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아직 제보가 들어간 게 발표도 나지 않을 시점이거든요. 지금 단톡방이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 네. 아주 끝이 구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공지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 갑질 행태 정도로 끝나지 않고 객실 승무원 인원 감축이라거나 국토부와 관련된 비리, 비위 사실 등과 같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는 것 같아요. 범죄의 규모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네. 이 사람들
이들이 단톡방 운영자가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분류해놨다라는 건, 제보 컨텐츠를 분류해놨다라는 건 분명한 혐의가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의혹이 윤곽이 있다. 잡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연관성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조현민이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일을 했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사실 외국인 신분으로서 국내 운항을 가지고 있는 그 항공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국토부에서 어떤 제재도 안 가했고 그걸 뭐 고발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6년이래요. 6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김기식 원장 관련해서 담화문 발표했잖아요. 아, 네.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 아니, 이런 식으로 관료 조직 자체가 다 썩어 있는데 그 내부에서 어떻게 자정작용을 기대하냐고요. 맞아요. 자기 썩은 팔 잘라낼 조직이 어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그런 강단 있게 밀고 나갈 사람들을 찾는 건데 자꾸 이제 관료 조직이나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는 거지. 근데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 크게 분노하고 더 일처리가 빠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게 땅콩 회항 때도 터져도 됐었을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안 터지고 지금 터진다는 거는 지금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의 그런 입장 같은 게 많이 도움을 줬다는 거겠죠, 이 직원들한테. 그렇죠. 땅콩 회항 때는 분명히 박근혜가 집권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럼요. 예. 대한항공 을들의 반란, 을들의 반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반란보다는 반격이 적당하다. 맞아요. 반란은 반란은 왠지 피지배 맞아요. 지배자 구조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반격이죠. 을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제보가 본물이래요. 본물처럼 쏟아진대요. 아이고. 지금. 대박이다. 와, 이거 다 터지려면 진짜 대한항공의 그 대한자를 빼달라고 국민청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대한 빼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봐도 이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로고도 다 빼버리고 맞아. 그냥 뭐 적당한 항공사 이름이 있을까요, 여기? 그냥 뭐 진에어 있으니까 뭐. 아, 그래, 비슷하게. 진에어 하면 되겠네. 아니, 이 사람도 조씨잖아요. 아. 조에어. 조씨 집안에서 조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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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가항공인데 이제 발음 또 안 좋아. 발음 안 좋으면 조가항공.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진에어 같은 거 저가항공도 노리고 있으니까 조가항공. 맞아요. 조가항공 적당할 것 같아요. 조가항공. 괜찮다. 네. 지들끼리 다 해먹잖아. 그 안에서 왕국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조가항공 해야지. 왜 거기다 우리나라 이름을 거기다 갖다 박을 이유가 없죠. 대안을 붙인 여러 가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 싹 이름 다 바꿔야 맞는데요. 네. 근데 또 되게 악랄한 게 그런 거를 상표 등록을 미리 다 해놨어요. 원래 내주면 안 되는 상표인데 그거를 이제 좀 어목하던 시절에 네, 그거를 다 이제 군부 정권에 샤파샤파 해가지고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뭐 박정희 군사정권 비호 아래서 커간 그룹이잖아요. 예, 대한항공이. 원래 공기업이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요. 적폐청산의 일종이다, 이것도. 그리고 총수 일가들이 소량의 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이랑 그룹을 점령하면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법 자체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국민들의 기업으로 네. 네, 아예 환수 조치를 해서 네.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네, 그리고 걔네는 이제 조가항공 하나 만들고. 네. 그래도 항공 노하우는 있을 거 아니야. 네.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그 사람들 가지고 조가항공. 아마 법적으로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네. 국가가 다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결국에는 물 한 번 잘못 뿌렸다가 지금 집안을 거덜내게 생긴 막내딸 조현민. 그리고 뭐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제보에 따르면 조현민이 문제가 아니었다. 집안 자체가 문제였다. 그리고 더 깊게 파보면은 군사정부 시절에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커간 기업이었다. 그런 식으로 쑥쑥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분들이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듣는 것 같고요. 이런 제보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송병우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예,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이번 주 시사는요. 나사의 달기지 계획 발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과학 시사네요. 피구살이 과학 시사. 그리고 오늘 녹음하는 오늘이 4월 21일. 예, 4월 과학의 21일 날. 과학의 날이다. 네. 그렇습니다. 과학의 날 기념. 나사의 달기지 계획 이런 거는 큰 그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고 괜찮은 얘기인데 지금 테스라고 해서 이제 나사에서 관측
기구를 쐈어요. 쉽게 말하면 허블 망원경 같은 굉장히 거대한 우주 망원경인데 네. 그게 이제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세대 버전을 이제 쐈는데 그게 이제 우주에서 돌면서 망원경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거를 쏠 수 있었던 얘기도 사실 조금 포함이 되는데 그거랑 관련된 걸로 달기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아직 안 나와서 네. 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달기지.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이 부분도. 달에다 기지를 만든다. 네. 그게 사실 나사 하면 그냥 미국 안에 들어있는 그냥 기구일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여기서 하는 계획을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젝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범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저번에도 몇 번 설명드렸던 화성 이주 계획이랑 좀 연결돼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면은 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띄워 놓았을 때 지구에서 겪는 대기로 인한 그 문제점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궤도로도 인공위성을 쏠 수 있고 대기로 인한 통신 손실도 적고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수신을 할 때 전초기지로 쓸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사에서도 화성처럼 엄청나게 먼 곳에다가 우주선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달에다 먼저 기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원래 2004년에 화성 이주 계획을 처음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120억 원 규모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비싸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제 비난을 엄청나게 했어요. 아, 그래요? 부시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부시 정권이 그렇게 잘 흘러간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완수를 못했고 그게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더 이거 완전 개판되는 거 아니야? 과학이 암흑기가 되는 게 아닌가. 네, 합리적인 의심이다. 네. 네. 암흑 세계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왠지 돈 되는 과학만 할 것 같고. 네. 예측이 맞았는데 트럼프에서 이제 나사 예산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있었죠. 엄청나게 축소를 시켜가지고 긴장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그걸 안 받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상 삭감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오히려 8%를 인상시켜가지고 네. 네, 그거를 통과시켰고 오늘 이제 공화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짐 브라이던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나사의 수장으로 이제 앉혔어요. 그게 수장 자리가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공백기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을 앉힘으로써 사실 이 사람도 원래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은 원래 앉히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사람이 앉음으로써 의회랑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된 면도 있어요. 의회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던 거가 국회의원이 앉음으로써 그 의회의 상황을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은 예산을 좀 잘 통과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빠꾸미가 있으면은 네. 그런 일이 진행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이 사람을 한 게 좀 약간 뭐 부패하거나 그런 걸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예산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나사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계획을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날개 다는 것 같네요. 네, 느낌이. 마침 테스트도 딱 쌌는데 그것까지 딱 나오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화성 계획은 이제 워낙 다른 민간 우주선에서 이제 하겠다는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달기지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사실 지금 시리아 전쟁에 좀 집중을 한 경향이 있거든요. 국회를 띄워놓고서 국회 동의 없이 시리아전에 들어간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북한 상황하고 봤을 때 이게 좀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 거야 그게 좀 모순이 있잖아요. 헷갈리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국회가 약간 강제성을 띠고서 좀 더 내정에 힘을 써라 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평화에 더 치중해라 라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더 집중하도록 그걸 강하게 요구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강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걸 강제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협박. 네. 거의 협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자들도 북한이 그런 태세를 바꾼 거에 대해서 일면에 내세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네. 미국 기자들도. 네. 근데 그런 기자들도 트럼프한테 굉장히 좋게 해주는 건데 시리아 전쟁보다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더 우선해서 실어주는 그런 양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쪽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흑역사인데 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북한과의 관계를 오히려 또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부각시켜주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 의회도 그렇고 미국 기자들도 그렇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 기자들은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자들은 지금 일면으로 내세우는 게 쓸데없는 드루킹 얘기나 하고 있고. 그 김칫국 드링킹 했던 드루킹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기자들이 기사를 지금 선정하는 방향 자체가 약간 트럼프 약간 똘끼 있는 그 시리아 내전 그거랑 약간 비슷한 양상이다 오히려. 드루킹 관련 거는 경찰 조사 나왔을 때 그때 해도 됩니다. 언론에서는. 하여튼 그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송병호님이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국내 언론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언론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특정 세력들 아니면 특정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 언론 그런 행태들 이제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촛불 듭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언론 개혁을 정부에서 못한다면 국민들이 해나갈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이준석, 이유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의당 진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드루킹보다 더 큰 사건 아닙니까? 네, 그때는 연결고리를 사실 끊어버렸어요 기자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안철수가 몸통이다 꼴이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심층 취재를 안 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윤 여사가 연관돼 있다 뭐 이런 헛소리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랑 너무 똑같은 느낌? 네. 그런 게 들어서 제정신인가 걱정이 좀 들어서 네.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정신 못 차리면은 촛불이 횃불이 될 거고요. 횃불이 불태우러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들 정신 차리자. 결국엔 오늘 과학 시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언론에게 따끔한 지적을 하는 송병호님의 과학 플러스 정치 시사?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짬짜면 탕복밥처럼.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대의 이슈가 겹치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의 평화 무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언론들은 집중을 해주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다른 얘기, 딴소리, 그걸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비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저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시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네,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4.19 장애인 고용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정부에서 제5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네. 주된 내용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것이에요. 네. 이거를 보기 전에 일단 현 실태를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이 36.5%래요. 전체 인구 고용률은 61.3%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는 현저히 저조하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OECD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49.2%로 평균을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균은 47.61%래요. 그러니까 약간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니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독일 그리고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기업을 보면은 문제점이 보여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의무 이행 비율을 중소기업보다 부진하게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고, 오히려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보다 훨씬 낮고,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그런 의무 대상이 아닌 그런 작은 사업장에서 채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대기업이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이행 비율이 21.4%밖에 달하지 않고 300명 미만인 기업의 이행률이 47.8%인 거죠. 300명 미만이면 이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니까 네.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라는 부분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현 시점이기는 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4.19 장애인 고용 대책을 두고 대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금융권 이쪽에 저조한 장애인 채용 문제가 개선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서
채용 의무를 대신을 하고 있는 관행이 있대요. 대기업이랑 금융권에서는 이런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을 거부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이번에 도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얘기하기로는 대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내놓는 한편으로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하면 그러니까 외주처럼 일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제품을 대기업 쪽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확대해서 현재 50% 수준인 부담금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이런 계획을 듣고 나서 기업 측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직접 고용을 회피할 방안이 확대됐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 등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게 그 업체 쪽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얼굴로 1대1로 상담을 해서 상품을 팔아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담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장애인 한 명을 정규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채용 기업에 일을 맡기거나 제품을 사용하면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사업장 등 사회적 기업에서도 발달 장애인 등을 채용을 할 때 비장애인 한 명을 고용해서 다 해결될 일인데 거기에 장애인을 5명 정도를 추가 채용을 하는 셈이긴 하지만 그 비용을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행하고자 하는 바는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비율을 늘리는 거겠지만 오히려 기업 쪽에서는 다른 방면으로 좀 더 흐름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반응이 장애인의 일자리 질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많이 보였어요. 장애인 고용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될 거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다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근데 안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한두 명 근무하는 것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갖춰져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게 장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제 생각에도 무작정으로 일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기업 규모나 직종에 따라서 정부에서 기준을 좀 마련을 하고 기업은 또 편법을 쓰지 않고 그 맞춰진 기준에 잘 따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급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네, 그리고 어쨌든 부담금을 높인다 하더라도 대기업 쪽에서는 연봉이 높잖아요. 네. 금융권도 그렇고 연봉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을 때 아무리 정부의 부담금이 커져도 채용했을 때 금액보다는 더 낮다라는 입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을 바꿔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그 측에 일을 많이 맡김으로써 뭔가 상부상조하는 거를 한편으로 또 놓는 게 좋겠고 이게 한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조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수치를 조금씩 조절하고 업종을 조금씩 조절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누군가는 오히려 취업은 기업이 하는 일로 저희가 저번에 분리수거 얘기를 했을 때는 국민들이 제품을 사는 입장이니까 정부뿐만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그거에 대한 역할이 책임이 굉장히 컸었는데 기업의 그런 일자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정부 지원을 더 많이 확대를 하고 기업의 책임은 조금 더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댓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 편도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생각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만 갈 수 없다는 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제 취지인데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장애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기사를 또 찾아봤는데 그 전국의 모든 장애인 시설들을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본 인터뷰어는 3명이었거든요. 근데 각각 최근 30년 이상, 20년 이상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전부 아니면 절반 이상을 시설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봤었어요. 네. 그런데 무조건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밥 먹고 자고 TV 보는 게 생활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처럼 학대
시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규칙적인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설마다 다르긴 하지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애 금지 조항이 있고 연애 금지 조항이요? 네, 그래서 연애를 거의 못하게 해서 이분들은 이제 한 작년쯤에 시설을 나와서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처음으로 컴퓨터로 뭐 연예인을 보는 취미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수용소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싶은데 아침 밥을 꼭 먹어야 돼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삶이었나를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일단 장애인 고용 문제도 고용 문제인데 일단 그 시설 내에 장애인의 삶의 질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겠네요. 네, 그 외출 불가이거나 산책 불가인 곳도 있었고요. 물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리고 네. 폭행이 있는 곳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장애의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더 살펴봐서 시설 쪽의 지원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 그런 대기업에 대한 건 어떻고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넓혀가고 차근차근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설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오히려 폐쇄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서 차라리 그냥 이 안에서만 있어라 라는 네. 식으로 해서 그들의 누려야 되는 기본권마저 침해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취업을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져온 사례인데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다양한 만족이 있어야지 삶의 질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 장애인이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장애인이 눈앞의 세계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잊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서비스 업종에서도 금융권 보험 업계에서 장애인 채용을 조금 꺼려하는 거를 사실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 장애인을 기피하고 장애인을 멀리하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서 통장을 개설하러 갔는데 장애인이 앉아있었을 때 그 처음 장애인을 보기 때문에 그런 당혹감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함께 하는 사회라는 그런 인식이 충분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서비스 업종이든 무슨 업종이든 장애인이 있건 없건 오히려 상관을 아무도 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장애인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한번 다시 환기를 시켜보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시사를 가져왔습니다. 예, 장애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비장애인. 그렇죠. 비장애인이 맞는 거죠. 근데 정상인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죠, 보통.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분명히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양세병님이 짚어주신 대로 시설이라든지 취업 문제에 있어서의 점진적으로 장애인이 더욱더 사회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줘야 되는 게 국가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또 그런 인식 개선을 많이 스스로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저는 18살의 선거권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네. 이쯤 되면은 무슨 내용인지 다들 직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는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개헌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네. 19일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 토론회가 끝난 직후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단상 앞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었어요. 네. 각 당의 원내대표분들이 다 오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청소년들은 김성태 원내대표님, 선거 연령 하향 언제 하실 겁니까? 라며 팻말을 들고 김 원내대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김성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바뀌어야 될 시간인데 뭐 하실 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농성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회의장에서 나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이제 뭐야 이게 끌어내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관계자들한테 끌려나가면서 4월 국회를 열어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끌려나가자 김 원내대표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그림이 굉장히 되게 안 좋은 그림인데. 씁쓸하죠. 예. 아예 주장으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요. 이게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면 애들이 뭐 그냥 또 치기 어리게 얘기하는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 4월 초에 자유한국당은 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 학제와 연계하면 조건부 찬성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새끼들 맨날 조건부 찬성이야.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선거 연령 하향을 10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선거를 하는 걸 계속 반대해 오느냐라고 하면 또 지난 촛불혁명을 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고교생들이 성숙한 정치의식이랑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학제 개편은 교육 행정의 문제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또 기본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라고 지네들이 뭔데 조건부로 조건 좋아해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걸 찬성을 하겠다는 건지. 그 역사적으로 그런 소위 자신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 수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을 무서워합니다. 4.19 때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학생 운동들에서 그 당시 중고등학생 분들이 한 역할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무서운 거지.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조차 보면서도 여러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선거권이라는 게 단지 해결책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도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청소년들이 현재 정치와 사회의 논의에서 소외당하는 게 그 큰 문제라는 걸 아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살이 된다고 갑자기 없던 정치적 해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세간에서는 되게 청소년들을 보고 아유 이건 애들이 몰라도 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봤을 때 뭐 18살이나 20살이나 별 차이 없고. 네,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만약 이런 선거권을 가져가게 되면 일어날 일들이 크죠. 그렇죠. 진짜로 학교의 주인이 학생들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유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청소년들이 지금 불합리하게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더 뚜렷하게 가져볼 수도 있고 어떤 후보가 이런 걸 고치는 공약을 내세우느냐라는 걸 눈여겨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소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창구로 정치나 사회 현안을 접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페북의 유머 저장소라거나 아니면 일간 베스트라거나 네, 그 진지하고 동등한 태도로 이야기하려는 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 아는 사람의 일인데 아는 사람은 네. 그냥 모르는 사람 모르는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뭔 사람인데? 그냥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분께서 이제 과외를 간 거예요. 과외를 가는데 남자 고등학생이에요. 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어디 일베에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선생님 근데 제가 이런 걸 들었는데 폭동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폭동? 네, 그래가지고 역사 그렇죠. 선생님으로 네, 갔는데 야 그건 아니야 해가지고 걔를 갱생을 시켰어요. 왜냐면 진지하게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엔 그 남자애가 자발적으로 나 그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고 오겠다 해서 같이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대단한 일 하셨다. 근데 사실은 그 남자 학생이 그런 어그로 같지 않은 어그로를 끌었던 건 사실은 저는 진지한 얘기를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나눌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다가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하면서 서로 마음을 널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영화 굿윌 헌팅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좀 더 확장시키자면 이 논의가 저희 같은 20대의 좌절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단지 그러잖아요. 너 공부나 해. 성적을 잘 받고 학생부 잘 받아서 대학에 잘 가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생 망하고 있는 제 친구들 많죠. 이 작가님 방금 잘 짚으셨는데, 수준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에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제가 봤을 때 과외를 하고 대학을 좋은 데 가고 그런 건 다 아니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유를 하고 뭔가 사상을 갖게끔 뭔가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주입식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 못 하잖아요.
저희 나이 20대, 30대가 돼도 그 네. 교육받았던 그게 있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라고 내가 어른으로 인식되는 거 하나는 주민등록증 나왔을 때. 술 먹었을 때 그때 좀 한번 느껴보죠. 맞아. 주민등록증 내고 술 먹을 때. 네, 맞아요. 그때. 그 남자들 경우에는 이제 국민역동원이라고 뭐 우편물 와요. 좀 있으면 너 신검 받는다, 군대 끌려간다. 그런 거 봤을 때, 아, 내가 좀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 이제 좆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제 선거권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참정권이 확대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혹은 청소년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 이 시대에 와서는 약간 시대착오적이고 청소년 혐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독일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이유로 청소년 선거 연령 하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2017년부터 사실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OECD 국가 중에 유일하잖아요. 네, 20대. 그렇죠. 네. 사실은 청소년들은 지금 뭐 SNS 같은 거 제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행동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애들이 뭘 알아 이런 말은 결국 그런 말을 하는 발화자만 어리석게 만들 뿐이에요. 네. 그래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후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좀 찾아가는데 각종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찾아가는데 뭐 일단 대부분이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당, 바미당, 네. 뭐 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구간에 있는데 군소 야당들, 녹색당, 뭐 민중연합당에 보면은 20대 초반 후보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지자체에 엄청 많이 나와 있고 20대 중반, 나이가 좀 많은 편이면 30대? 뭐 이런 식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여러 군데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태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들이 메이저에서 주목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청소년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부각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보통 청년 정치라 그러면 30대 이상으로 봐요. 맞아. 진짜로 보면은 각 정당들 뭐 청년위원회 이런 데 보면은 작년위원회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좀 많이 부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제 뭔가 그들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스템은 아닌 게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정권이라든지 청소년 선거권, 청소년이 참정권을 얻어감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개혁이 돼야 된다. 사실은 이게 정말 그냥 초석이자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때 뭔가 잠시 혼란에 빠진다거나 어그러진다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팔짱만 끼고 있던 사람들은 에휴 그거 봐라 막 이러면서 또 쿨한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진짜 뭔가 우리가 바꾸고자 했다면 지금만큼 좋은 때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일까라는 절박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 자체가 다르겠죠. 달라지겠죠. 네, 좀 더 발전적이고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는 입시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정치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에 관한 정책들, 청소년들에 관한 정책들도 많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년 문제들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개헌이 화두였는데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일로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지만은 개헌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은 헌법상에 사실 그 연령 제한이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헌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좀 더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높은데 더 높은 지지도로 보여주고 국회의원들도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이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송병호님이 말씀하신 부분, 개헌도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유방송 121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